나는 아마 너를 벗어날 수 없어 왜. 안녕하셨습니까. 한동안 그 강의를 이 여러가지 일들 때문에 사건이 생겨서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 올리게 돼서 미안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이제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장의 이제 유전자 기능의 개요라는 타이틀로 그러니까 이제 DNA에서 사실은 이제 결국 RNA 단백질 합성 자세한 내용에는 개괄적인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 3장 내용까지도 많은 부분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러한 수준의 분자생물학 부분에서 이렇게 도달하게 되었는가 하는 지금 많은 부분 그동안에 이제 역사가 같이 이제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DNA 복제에 관해서 그럼 이제 왓슨 지난 시간까지 이제 본 것이 왓슨과 크리크가 이제 DNA 구조를 정말 정확하게 모델을 제시를 함으로써 결국은 그때까지 당시에 DNA가 유전 물질이냐 아니면 염색체 안에 있었던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냐 하는 그 뭐냐면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어서 자가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화학적 구조를 가진 DNA로서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까불지 말라 하고 결국 사실은 그것 때문에 1953년도에 왓슨과 크레이기 그 DNA 구조 모델을 세상에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1962년도인가에 아마 이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받았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왓슨과 크리크는 단순히 DNA 구조를 이제 세상에 알린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다른 이 분자생물학계에 지대한 업적을 남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첫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NA 복제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DNA가 이렇게 5방향, 3방향이 서로 이렇게 같이 맞닿는 역평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 나중에 훨씬 더 그에 대한 그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이제 현대 시각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효소들을 같이 배워가면서 뭐 살펴볼 예정이지만 이 이중 나선이 이렇게 복제를 할 때는 일단 이 중간이 상보결합을 이루고 있던 이 구조가 임시적으로 풀어지면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 unzip이라고 풀어지면서 각각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나 일반 생물학 시간에 얼핏 배웠으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 두 사슬이 한쪽 사슬은 이제 길게 이렇게 해서 리딩 스트랜드라고 얘기하는 선도 사슬 그 다음에 또 다른 상대방 맞은편에 있는 사슬은 왜냐하면 이들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작은 조각으로 작은 절편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뒤따라서 간다고 해서 이제 레깅 스트랜드 또는 이것을 처음에 발견한 일본의 과학자 부부가 오카자키 부부였기 때문에 이걸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제가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전체적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지대한 공헌을 한 과학자가 사실은 이 아서 콘버그라고 하는 이 왓슨 크리크보다는 사실 먼저 노벨상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장수를 한 거의 한 90 몇 세냐 이게 한 97, 8세 되나? 그래서 유명한 이 과학자입니다. 처음에 이제 DNA 중합 효소를 처음으로 정제를 하는데 성공을 한 후에 여러 가지 DNA 복제에 관해서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시험관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인비트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그냥 파괴하지 않고 비파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 분리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전형적인 생화학적인 접근 방법이죠. 이제 시험관 안에서 이제 DNA를 처음으로 합성을 실험을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아서 콘버그의 사뭇 젊었었던 시절의 사진인 것 같은데 재밌는 점은 이 옆에 사진, 이 사진은 이 콘버그 박사와 아마 이때가 뭐 그걸 내가 지금 본 일은 없으니까 괜히 아는 척할 필요는 없으나 옆에 있는 그 여자분이 실비 콘버그라고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도 엄청나게 지대한 이 아서 콘버그가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만 뒤에서 숨은 조력자로서 사실 얼마 거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일찍 콘버그보다 훨씬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86년도인가 1986년도인가 이제 그 루게릭병 비슷한 병으로 이제 그 병을 앓다가 타계를 하셨는데 그 후에 여기저기서 과학자로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으나 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어떤 사진에서 찍힌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콘버그의 아들 중에 한 분이 저 사람 우리 엄마다 해서 그 이제 제대로 이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하는 식으로 많이 그 후에 여러 가지 공로를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밌는 점은 대학교 진학할 때까지만 해도 이 과학을 극혐했던 영문학, 역사 그런 것을 좋아하고 이 입시 면접 때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이냐? 영문학, 역사학이 있고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뭐냐? 화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과학. 그런데 이제 엄청난 이 생화학자로서 큰 공헌을 남겼다는 것이 참 세상 일은 보니까 끝까지 끝날 때까지 봐야 아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이 이제 거의 타계하기 직전에 이제 노쇠한 아서 콘버그 사진.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로저 콘버그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큰 아들인지 몇째 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노벨상을 수상한. 이 아서 콘버그는 처음에 이제 DNA 중합효소 대장균에서 DNA 중합효소 1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정제하는 데 성공을 해서 큰 공헌을 했고, 나중에 이 로저 콘버그는 아마 2006년도쯤인가 노벨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 대장균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대장균은 여러 종류의 한 3개 종류의 주요 이제 중합효소가 있는데 DNA 중합효소 3이라고 하는 것을 정제하는데 성공을 해서 노벨상을 또 따로 독립적으로 나중에 받은 아주 대단한 직원이죠. 한 나라에서 아직도 과학에서 노벨상을 아직 받지 않은 나라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있는데 불구하고 한 집안에서 벌써 노벨상을 2개를. 자, 그래서 이 1956년도에 이 아서 콘버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면 이제 이콜라이 대장균의 엑스트랙트라고 셀 엑스트랙트 대장균 추출물 이것을 이제 가져가지고서 이것을 이제 생화학적으로 정제를 이제 부분적으로 정제를 한 다음에 시험관에서 이 대장균 추출물들만을 가지고 DNA가 이제 어떤 특별한 주형 DNA를 미리 이제 넣어 주었겠죠.
그랬을 때 이게 합성이 되겠느냐. 그럼 이런 실험을 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라는 것을 이전 시험관에서 이것을 실험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을 이제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DNA가 합성이 되어야 된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대장균 추출물을 전부 뜬금없이 넣었을 때 시험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무언가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넣어야 될까? 처음에 이 근본 원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떤 원판 DNA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형 DNA라는 얘기죠. 이것이 복제가 될 수 있을까? 원판 주형 DNA는 이중사슬이겠죠. 그래서 DS라고 더블 스트랜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다른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 이 DNA 각각이 복제가 된다는 얘기는 각각의 사슬에 이 새로운 뉴클리오티드 염기가 끼어 들어가서 복제가 돼야 될 테니까 어떤 기본적인 뉴클리오티드 이것이 바로 이 네 종류의 바로 그 DNTP라는 얘기는 디옥시 그러니까 DATP, 디옥시 ATP, DGTP, DCTP, DTTP 요 뉴클리오티드. 그러니까 트라이파스페이트가 주형 DNA에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은 뉴클리오티드로서 오탄당 여기에 디옥시니까 질소 염기 그 다음에 이쪽에 인산기 하나 이런 구조이나 이것이 들어갈 때에는 이것이 인산기가 하나 있는 것을 우리는 모노파스페이트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MP 그러니까 여기서 디옥시라 해야 되니까 DAMP라고 칩시다. 이런 뉴클리오티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 개 트라이파스페이트 인산기가 세 개가 달린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일단 좀 이따가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형 DNA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원판이 있어야 그것을 복제할 것이니까. 그 다음에 밖에서 또 뭘 넣어줘야 됐었느냐? 마그네슘 이온을 넣어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마그네슘 이온이 중합효소가 DNA 중합효소가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죠. 이것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때에는 혹시 매그네슘 이온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중합효소 자체가 매그네슘 이온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으나 이 뉴클리오티드들이 결합을 할 때 매그네슘 이온이 사실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두 외부에서 주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하는 DNA 중합효소라든가 또 다른 혹시 필요한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추출물에서 그러니까 DNA 중합효소는 그때까지는 아직 그것이 뭔지는 모를 것이고 그 미스터리한 이것을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효소는 결국 이 대장균 추출물에서 우리가 제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험 세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합성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거예요? 그것을 확인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집어넣어준 이 DATP, GTP, CTP, TTP 이것을 통틀어서 DNTP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물질이 아니라 여기에
방사능을 띠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가 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에 인산기가 3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염기가 이렇게 있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런 ATP든 무슨 GTP든 CTP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디다가 표지를 할까요? 보통 그럴 때 이제 쓰는 것이 이런 DNA 같은 염기 같은 것을 표지를 할 때 쓰는 것이 P32 요 방사성 동위 원소를 주로 이제 흔히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인산기에다가 보통 일반적인 비동위 원소는 일반적인 인이 아니라 요 방사성 동위 원소인 인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요 3개에 여기다 3개를 다 집어넣을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어디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라고 칩시다. 인이 어디다가 인을 집어넣는 것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방사성 동위 원소를 가진 그것들이 이 주형 긴 여기 acid insoluble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침전이 인산이 핵산이라는 것은 일종의 산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산을 넣으면 이것이 침전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들이 침전이 된 침전물에서 방사성 동위 원소가 검출이 된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벼운 하나하나의 뉴클리오티드 형태로 이 동위 원소들이 들어갔는데 이것들이 중합체가 형성이 돼서 폴리머가 돼서 침전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합성이 됐다. 합성이 되는데 이들이 끼어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을 실험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것을 1, 2, 3번이라고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ATP라든가 뭐 하는 그런 뉴클리오티드 트라이파스페이트에다가 인산기의 포지션은 이쪽에 가장 오탄당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인산을 이걸 알파, 그 다음에 점점 멀어질수록 베타, 감마, 이렇게 알파, 베타, 가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어디에다가 표시를 해야 이것들이 그러한 식을 실험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알파 인산에다가 포지션에다가 동위원소를 이 표지를 해야만, 왜? 결국 나중에 DNA 사슬에 들어가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이 부분일 테니까. 그러지 않고 2번에서 3번 베타나 감마 포지션의 인산기에 동위원소를 표시하면 이들은 그냥 흘러나간 잃어버린 유실된 인공위성처럼 그냥 떠돌아다니게 되겠죠. 합성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침전물에서 동위원소가 발견이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중합체의 구성원으로 이들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요약을 한 것이 이 그림인데, 이것을 인터넷에서 이 그림이 어디 떠돌아다니길래 하나 구하긴 했는데 화질이 너무 나빠가지고서 이걸 도저히 쓸 수는 없었고, 그래서 다 일일이 제가 다시 그렸어요. 쓸데없이.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데 여기에 P32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지가 된 DNTP들을 넣고 주형을 넣는데, 여기 이 실험만 해도 DNA 주형을 넣었을 때 SS라는 얘기는 싱글 스트랜드라는 얘기냐, 단일가다. 원래 이 DNA 합성을 시작하려면 이게 디네이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간단하게 좀 더 실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처음부터 싱글 스트랜드 DNA 주형을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솔트, 소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미네랄들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버퍼 구실을 한 겁니다. 모든 실험을 할 때 완충용액 같은 것을 하고, 요 솔트가 이제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는 언제나, 예를 들어서 보통 어떤 것을 추출을 할 때, 실험을 할 때 그냥
순수한 증류수에서 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온들이 적당한 형태로 들어 있어야 적당한 형태의 이것을 영어로 ionic strength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 어떤 화학 반응마다 특정하게 이 최적화를 가져다주는 이러한 ionic strength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경험상으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염을 추가를 해야만 효소 반응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포 추출액은 가장 중요한, 세포 추출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것이겠죠. DNA 중합 효소. 그리고 요것을 이제 37도에서 배양을, 대장균이 가장 배양이 되는 가장 최적의 온도는 37도이니까. 그러한 다음에 이게 훨씬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중합체가 형성이 되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이렇게 딱 해서 침전물이 생겼을 것이고, 그럼 됐나 보다 하고, 그것을 이제 전기영동, 얼핏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봤던 전기영동으로 이 젤에다가 이렇게 이제 넣은 거죠. 그러면 이 젤에서 대조군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no extract라고 해서, 그러니까 세포 추출액을 넣지 않고 단순히 주형 DNA와 여러 가지 방사성 동위 원소가 들어있는 요 DNTP 뭐 이런 것들만 집어넣은, 그러니까 no extract가 세포 추출액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중합 효소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DNA들을 이렇게 딱 살펴본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 여기에는 이 DNA 복제의 그 활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러한 여러 가지 DNA들이 이렇게 절편이 분리가 됐을 때 이들의 전혀 방사성 동위원소가 끼어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냥 제열상으로는 이 안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어떤 특정한 DNA 절편에 지금 들어있는지, 긴 DNA에 그런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일단 이 전기영동을 수행하는 이 젤상에서는 DNA들은 전부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원래 처음에 넣었던 주형 DNA인지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진 DNA인지는 알 길이 없는 것이고, 실제 실험에서 이 세포 추출을 같이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이쪽 DNA 레더라는 얘기는 이 각각의 DNA들이 얼마나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건 사이즈 마커입니다. DNA 레더. 그것을 사다리처럼 각각의 가장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여러 가지 특정한 사이즈의 크기의 DNA를 표시를 해주는, 요것이 예를 들어서 100 베이스 페어다, 요것이 무슨 500 베이스 페어 길이의 DNA다 하는 식으로 그것을 해주는 표준이기 때문에 DNA 레드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 크기, 사이즈 마커라는 얘기죠. 핵산이 되었든 단백질이 되었든 이런 전기 영동을 할 때는 옆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길이에 해당하는지 하는 마커를 꼭 걸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제대로 동위원소가 어디에 딱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젤 자체를 이제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이 젤을 그러니까 쫙 말려야 됩니다. 젖은 거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제대로 수행이 안 되니까 말린 다음에 이걸 엑스레이 필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서 그래서 인화를 하는 거죠. 그러한 방식을 요즘 오토레디오그래피라고, 그 행위 자체는 오토레디오그래피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결과물, 그 사진을 마치 우리가 엑스레이 찍었을 때 이거 엑스레이 사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오토레디오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를 그랬을 때 보면 동위 원소는 그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 필름에 있는 은, 실버 입자들을 전부 딱딱딱딱 자극을 시켜서 활성화시켜서 새까맣게 그 엑스레이 필름에 발자국을 남기게 되는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만
세포 추출액을 넣었던 부분에서만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렇게 쫙 여러 가지 길이로, 이것이 왜 여러 가지 길이로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주형 DNA를 넣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크기의 다른 크기의 주형 DNA를 넣어서 그렇기도 할 것이고, DNA 복제라는 것이 언제나 항상 모두들 전부 한 날 한 시각에 전부 모여가지고서 DNA 중합 효소들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전부 땅 해가지고 한 날 한 시에 시작을 해서 딱 끝내서 똑같은 길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크기에,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자 이제 그만하고 시험지 걷어가면 그러면 시험지를 반밖에 못 쓴 친구도 있을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의 절편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띠고 있는 절편 길이가 생겨났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전부 혹시 그러면 그런 이제 태클을 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야, 네가 여기서 보는 게 이게 합성이 된 DNA인지 주형 DNA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 얘기가 이것이죠. 주형 DNA는 어차피 처음부터 동위원소 표시를 시키지 않은 주형을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오토레디오그램에 나타나는 요 절편들은 전부 다 DNA가 새롭게 합성이 된 DNA를 우리는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자 봤지? 자, 이것은 DNA가 합성이 뭔가가 지금 이 안에는 DNA 세포 추출액에 있었던 그 효소가 우리가 밖에서 외부에서 넣어준 이것 좀 해줄래 하고 부탁을 했더니 해주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DNA가 복제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이제 확인 사살을 몇 개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이 뭐 그냥 개나 뜬금없이 그냥 지들 멋대로 하는 거야가 아니더라고요. 얘기죠. 밖에서 외부에서 주형 DNA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주형 DNA를 넣어서 실험을 여러 가지 반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형 DNA의 이 서열, 염기 서열에 있는 요 비율, 예를 들어서 아데닌과 타이민과 이제 구아닌, 사이토신, 이들의 각각 그 서로 상부적인 결합을 하는 쌍이니까 이 비율을 변화를 시키면 합성된 DNA 자체도 그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따라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뭐 특별히 신경 쓸 거 없고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한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형 DNA에서 요 비율이겠죠. AT와 GC의 요 비율, 요것과 산물에서 DNA 합성, 그러니까 거의 맞아 떨어져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1.84와 1.78이 조금 약간 껄끄럽긴 하나, 이건 이제 DNA를 박테리아 페이지 DNA T2를 썼을 때는 약간, 그러면 뭐 이것도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이 DNA 중합 효소를 시험관에서 시험관에서 DNA를 복제를 할 때라고 봅시다. in vitro. 시험관에서 DNA 복제를 할 때 필요한 것들. 자, 일단 중합 효소.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그 다음에 주형. 템플릿.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합 효소를 어떻게 됐든 간에 정제를 해서 어디 회사에서 사다 쓰든 가게에서 편의점에서 사다 쓰든 아니면 집에서 대장균을 키워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정제를 해서 주든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뭐가 이것들을 이제 원료 DNTP들이 필요하겠죠. 마그네슘 같은 거는 그냥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요것만 가지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프라이머라고 하는
여기서 이 그림에서 프라이머라고 하는 것은 요즘 빨간색으로 지금 마치 일종의 처음에 DNA 합성이 시작될 때 개시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면, 이 프라이머가 없다면은 DNA 중합 효소는 처음부터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중합 효소는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실제로 DNA 중합 복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DNA 중합 효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여러 가지 이 DNTP들을 추스려 가지고 주섬 추스려 가지고서 이렇게 섬섬 옥수 끼워서 쭉 길게 이렇게 늘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NA 중합 효소는 모든 DNA 중합 효소는 복제로 시작을 하려면 일단 요 프라이머라고 하는 프라이머라는 얘기는 일단 이 그림에서 볼 때 어떻게 아시겠어요? 복제를 하려고 하는 주형 DNA가 상보적이라야 하고 상보적인 아주 작은 사이즈의 작은 이 길이의 그 상보적인 절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만 처음에 거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더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끼워 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것을 늘려나가는 것이죠. 신장을 이렇게. 그래서 프라이머가 한국말로 무엇이냐 언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프라이머라는 용어를 계속 원어를 계속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라이머라는 한국말이 물론 있긴 하나 왜 그런 말로 했는지 그래서 요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런 DNA 복제를 이제 개시를 하기 위해서는 요 시험관에서 인비트로 일단 주형 DNA가 이중사슬 더블 스트랜드 상태로 이렇게 있을 때는 이들을 오픈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잠시만 하고 그래야 프라이머가 끼어 들어가서 원래 서로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있던 결합을 하고 있던 상보 결합을 하고 있던 두 사슬을 띄워놓은 다음에 자기가 여기 끼어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을 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형 DNA 자체가 디내추레이션이 돼서 각각의 단일 가닥으로 잠시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시험관에서 할 때는 간단하게 그냥 열 처리를 해가지고서 또는 사실은 알칼리 같은 것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으나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알칼리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 알칼리를 한 다음에 다시 중화시키기가 매우 힘드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열을 처리했다가 식히면은 그냥 붙었다가 떨어졌다. 열을 처리한 다음에 떨어뜨린 다음에 프라이머를 넣은 다음에 잠시 식혀두면 프라이머가 먼저 가서 이렇게 딱 붙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프라이머를 좀 더 많이 넣으면 되지. 주형 DNA에 있는 개수보다.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실제적으로 세포 내에서 이제 수행한다는 얘기는 in vivo에서 실제적으로 중합 효소가 이것을 복제를 감당을 하려고 할 때는 열 처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열 처리하면 세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테니까. 시험관에서야 열 처리를 한 다음에 식힌 다음에 중합 효소를 넣어주면 되지만 세포 안에서는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세포 안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냥 디내추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감당을 할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겠죠. 자, 프라이머 얘기를 했습니다. 프라이머 얘기를 하기 전에. 자, 그럼 이 복제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복제 방향은 항상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이 새로운 뉴클리오티드를 기존에 있는 어떤 DNA가 됐든 RNA가 됐든 사슬에다가 새롭게 끼워 넣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얘기가 뭐냐면 현재 입고 있는 일종의 사슬 몇 개 안 되는 사슬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프라이머의 길이는 보통 한 15개에서 20개의 염기 뉴클리오티드들이 정도 있으면 이것이 프라이머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 후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뉴클리오티드를 이렇게 이제 삽입을 시키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만,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가 이제 끼워 나갈 때 이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복제 방향. 항상 복제가 되었던 이것이, 또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 전사가 되었던 RNA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합성을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언제나 이 헥산의 신장 방향은, 짧은 헥산 절편이 새롭게 길게 헥산으로 길게 늘어나가는 그 방향은 항상 5' 5말단에서 3' 방향으로 언제나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의 그 특성 때문에. 항상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은 5방향에는 5말단에 있는 인산기가 3말단에 있는 하이드록실기 5탄당에 있는 거기에 이렇게 에스터 본드, 다이 에스터 본드를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구조의 DNA가 항상 이 3말단 방향에 있는 하이드록실 그룹이 항상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롭게 끼어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간혹 가다가 특별한 경우에 5말단에다 갑툭튀로 이렇게 딱 3말단에다 새로운 뉴클리오티드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5말단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게 되는 그런 경우도, 그런 것을 수행을 할 수 있는 효소도 있으나 일반적인 얘기만을 여기서 하게 되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냐, 새롭게 합성이 되는 이 DNA는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될까? 여기가 바로 5말단이 될 것이고 이쪽 방향이 3말단이 되겠죠. 그 얘기는 이렇게 좀, 여기가 5, 여기가 3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주형 DNA 상으로는 어떻다는 얘기죠. 항상 DNA들은 서로 역평행이니까, 이 주형, 이들과 지금 상보결합을 이루는 원래 기존의 주형 DNA의 위에 있는 사슬의 방향은 이 위쪽이 5말단, 이쪽이 3말단. 그 얘기는 요 아래쪽에 있던 주형 DNA의 방향은 이것이 5말단, 3말단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프라이머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디내추레이션을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또는 뭐 디내추레이션 시킨다고 칩시다. 디내추레이션 가지고 시킨다고 쳐는 아무 상관없어요. 디내추레이션 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이 인비트로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주형 DNA가 있을 때 프라이머 첨가 없이도 복제가 가능한 DNA가 혹시 여기 있을까 하는 얘기죠. 자, 일단 A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이들을 디내추레이션 시킨다고 하더라도 프라이머가 없다면은 복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DNA 중합효소는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프라이머 없이는 복제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RNA 중합효소는 희한한 게, 그게 RNA를 중합 반응을 수행을 할 때 어떤 프라이머를 이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DNA 중합효소가 좀 같이 살면서 RNA한테 좀 많이 여러 걸 좀 배워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B는 봅시다. B는 어떻게 될까? 프라이머 없이도 이것이 복제가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붙어있는 이것이 혹시 프라이머 무시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것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이 신장되는 방향이 5에서 3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면 되죠. 그런데 이들은 서로 지금 역평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프라이머 부시를 할 수 있는 이 작은 빨간 절편에 이쪽 방향이 5방향이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3방향이니까 5에서 3방향으로 프라이머 역할을 하면서 이것이 신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비슷한 형태의 지금 구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좀 C에 있는 이러한 형태는 불가능한 이유가 5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것이 프라이머로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로 가고 싶으나 열차는 달리고 싶으나 여기 뭐가 없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상보적인
뉴클리오티드를 끼워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C는 복제가 불가능한 것이고, D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프라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E는 어떨까요? E가 복제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이 5에서 3 방향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이걸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사실들 사실 이거 활용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분자생물학 실험에서 이러한 경우에 이것을 프라이머 없이 이것이 또 실제적으로 실제 세포 안에서 DNA 복제를 할 때에도 맞아요.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많이 보겠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이용이 실제로 되는 경우입니다. 자, F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5에서 3방향이요. 이들이 계속 이렇게 프라이머 고시하면서 신장이 될 수 있으니까. G는 안 되죠? 왜냐하면 프라이머가 아무것도 없이는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H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하시죠. HA는 윗부분에 있는 이 구조가 사실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볼 때 cDN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RNA를 주형으로 해가지고서 DNA 이중사슬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합성을 하는 그러한 경우인데,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이러한 구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 이제 고리를, 사실은 하나의 사실인데 고리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 훨씬 더 이제 더 삐죽 더 나온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 부위가 사실은 새롭게 이쪽 사슬을 합성하는 프라이머 역할을 해서 쭉 계속해서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H의 윗 그림은 이것이 프라이머 없이 합성이 가능한 구조이고, 이건 어떨까요? 이건 뭐냐면, 이건 무슨 소리야 하면 여기에 빵꾸가 뚫린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손상이, 염기 한두 개가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경우가 생기게 되죠. 실제적으로 또 DNA 합성을 세포 안에서 할 때도 이러한 구조가 생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메워질 것인가? 라는 실제적인 문제죠. 이것을 메울 때 그럼 프라이머를 하나하나 새로 어디에서 가져와서, 이것이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 하더라도 새롭게 합성하려면 프라이머 있어야 된다면, 그런데 다행히도 요 윗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사슬이 이렇게 있으면 이들이 프라이머 고시를 해서 여기를 땜빵 해준다고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H의 경우는 둘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런 사례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디내추럴의 경우에서는 가열 또는 알칼리 처리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이미 얘기를 했고, 자, 마지막으로 아까 얼핏 얘기한 왜 이 DNTP를 넣게 되느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DNTP가 아니라 DNMP잖아요. 모노파스페이트. 근데 왜 쓸데없이 두 개를 더 달고 있는, 3개짜리 인산기를 달고 있는 이런 뉴클리오티드를 처음에 원재료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거 이제 단량체들, 모노머들을 전부 합성해서 중합체, 팔리머를 형성하는 이 화학 반응은 무엇입니까? 동화작용입니까? 이화작용입니까? 동화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디서 주입을 해줘야만 되지. 저절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서 가져올까요? 보통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포 안에서 그 에너지는 주로 이제 만만한 게 ATP라고, ATP들이 이것을 ATP 가수분해를 통해서 이제 주입을 해주나요. 그러면 이걸 일일이 하면 돼. 그럼 일일이 자 ATP들 전부 모여서 해가지고서 자 빨리빨리 가수분해 해야 될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야 기왕 하는 거 원래 이 뉴클리오티드들이 트라이파스페이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한번 쓰자. 그러면 이 중합해서 여기서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잘라버리는 거죠. 2개. 여기서 이 과정에서 바깥쪽에 있는 베타와 가마 포지션에 있는 2개의 인산기가 이렇게
절단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두 개가 이제 일단은 쌍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나가게 된 이것을 우리는 파이로파스페이트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서 이게 가수분 해가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에너지 이거 이화작용이죠. 그래서 연력학적인 측면에서 이 계산을 해보면 그것이 이 중합효소에 드는 또 동화 반응에 드는 에너지를 상쇄하고도 충분히 남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새롭게 어디서 따로 그러니까 자체 펀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이것을 아주 현명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DNA의 중합이 됐든 RNA 중합이 됐든 언제나 모든 것은 이거는 트라이파스포이트 형태로 되어 있는 뉴클리오티드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TP 뉴클리오티드 에너지 세포의 에너지 원을 쓰는 ATP는 RNA 합성의 최소한 경우에 있어서는 투잡되는 에너지원으로 계속 쓰기는 하면서 RNA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데 참여를 하게 되는 원래 이제 투잡자리 화학 물질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DNA 중합효소 1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열심히 이것을 처음에는 세포 추출액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게 되는구나.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 대장균 안에 이미 세포 추출액에 들어있는 이 DNA 합성을 가능하게 하는 전연석 누구냐? 정제하자. 그래서 그 정제하기가 좀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현대 여러 가지 단백질 정제에 신박한 기술이 이제 있는 그 시절도 아니고 1950년대에 집에 수세식 화장실도 거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시기에 그것을 정제를 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벨상 사실은 탈만하지. 그래서 59년도에 중합효소 1의 정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세베로 오초아라고 하는 스페인에 있는 또 아주 유명한 과학자는 같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콘버그는 DNA 중합효소 그래서 중합효소 1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콘버그가 이제 정제를 한 DNA 중합효소 1이 바로 그 대빵 이 모든 DNA를 정제를 한다 중합 반응을 수행을 하는 바로 그 효소구나. 잘했어.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오초아라는 분은 RNA 중합효소를 이제 추출을 했다고 클레임을 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RNA를 만드는 중합효소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어쨌든 근데 노벨상을 날로 먹은 건가? 물론 그 효소가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콘버그 박사가 이 정제를 한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게 된 그 중합효소 1 역시 그러니까 걔가 바로 우리의 실제 세포에서 DNA를 복제를 하는 그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대장균에서 DNA 중합효소는 물론 이거보다 한 몇 개 더 있는 대장균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대장균들, 그다음에 대장균을 유시하는 모든 이 원핵 세포 세균들에서도 같은 얘기입니다만 1, 2, 3번으로 명명을 주는 세 가지 종류의 DNA 중합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버그가 이제 처음에 정제를 해서 확인을 한 요 중합효소 1번 이들을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들 모두 DNA 중합 반응의 개시라는 얘기는 프라이머가 없이 그냥 혼자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안 돼. 그 누구도 안 된다는 얘기죠. 1, 2, 3번 전부. 이 얘기는 결국 그 프라이머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이고. 자, 이들의 능력을 5에서 3방향으로의 중합 반응, 폴리머라이제이션. 셋 다 할 수가 있다. 1, 2, 3번 전부. 그런데 갑자기 이게 뭐지? 이들은 뭐야 왜? 5에서 3방향은 이제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티브인데 그 거꾸로 3에서 5방향 DNA가 이제 5에서 3방향으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3에서 5방향으로
엑소뉴클리에이즈. 엑소뉴클리에이즈라는 얘기는 뉴클리에이즈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팩맨처럼 밖에서 외부에서만 갉아먹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엑소뉴클리에이즈라고 얘기를 하고, 안쪽을 가위처럼 아무데나 안쪽을 이렇게 절단할 수 있는 이런 뉴클리에이즈는 엔도뉴클리에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근데 이제 엑소뉴클리에이즈는 그러니까 언제나 밖에서만 하나씩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것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효소 활성, 그러니까 절단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핵산 절단 효소, 뉴클리에이즈니까 DNA를 특히 이렇게 절단을 하는 뉴클리에이즈, DNA 뉴클리에이즈인데 3에서 5방향으로 이것을 수행하는 전부 활성들을 1, 2, 3번이 전부 가지고 있는 거라. 뭐지 이거? 기껏 합성을 해놓고 이걸 갉아먹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뭘까? 왜 이럴까? 무슨 10대 반항아도 아니고, 바로 이 기능은 DNA 리페어라고, 또는 훨씬 더 중요한 이 리페어보다 프루프 리딩이라고 합시다. 오류가 났을 때 이제 하다가 중합효소가 사실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오타 치듯이 하다가 잘못 넣었다. 옛날에 타자기들은 저는 처음에 대학에서 미국 유학 가서 공부를 할 때 리포트를 전부 타자로 쳐서 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이제 가장 필수 아이템이 그때 당시에 미국 학생들 얘기죠. 필수 아이템 전부 다 각자 개인적으로 타자기 사는 거예요. 가자마자 별로 돈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던 시절이라 가장 싼 타자기를 하나 샀죠. 매주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환장을 하겠는 거야. 다들 오타나면 오타는 좀 자주 나겠어요. 그러면 일일이 이 와이드아웃이라고 하는 거 지우고 다시 이 오와이어를 다시 끄고 가서 맞추고 별짓 짜증. 그런데 저 옆에 있는 돈 좀 있어 보이는 도서관에서 하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보니까 이 녀석은 그냥 하다가 오타가 한번 나면 백스페이스 키를 딱 누르면 갑자기 뒤로 가서 탁 그걸 집어내가지고서 허옇게 없애주는 바로 그게 바로 3'에서 5방향으로 3에서 5방향의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죠. 그렇게 탁 지워주는 역할. 그러고 나서 다시 진행을 하는 거죠. 실수가 날 때. 그래서 이 세 개의 중합효소들이 전부 다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혹시 잘못하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자기가 스스로 교정을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합효소 1은 뭐지 얘가?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인데 얘는 5에서 3방향으로. 참 희한하네. 이렇게 5에서 3방향으로 있는데 갑자기 멀쩡하게 가다가 얘는 다시 휙 돌아가지고 여기를 뒤통수를 친다는 얘기죠. 멀쩡하게 했던 거라. 근데 유일하게 중합효소 1만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일까?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들은 프라이머 제거를 하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메인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들 실제 DNA 중합 반응을 할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믿는 에이스는 중합효소 3이고 콘버그, 그러니까 아서보다 그 아들인 로저 콘버그가 훨씬 더 큰 공헌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 중합효소 1은 세포 안에서 프라이머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라이머를 제거하다니, 실제 세포에서는 프라이머를 어떻게 할 거야? 프라이머를 합성을 할 때 프라이머는 실제 세포에서는 RNA를 쓰거든요. 왜? DNA 프라이머를 쓰면 그 DNA 프라이머를 만드는데 또 DNA 프라이머를 써야 될 것이고 또 DNA 프라이머를 써야 될 것이고, 마치 무슨 이건 토끼와 거북이의 경기에서 절대로 토끼는 거북이를 이길 수 없는 자가당착의
빠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는 실제적으로 프라이머 합성은 RNA로 일단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것이 합성이 진행된 다음에는 토사구팽 시키는 거죠. RNA를. 그러려면 누가 이것을 지워야 될까? DNA 중합해서 1이 와가지고서 슬슬 자 그동안 수고했어 하고 퇴직금도 안 주고 없애버리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DNA 복제는 그래서 이 다음 절은 이제 훨씬 더 이제 DNA 복제 형태가 어떻게 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드로 되느냐 일반 생물학 시간에도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뭐 아직도 이것을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나 이런 걸 하기도 하나 아직까지도 많은 이 분자 생물학자들이 이 실험을 분자 생물학의 하나의 그 one of the most elegant experiment라고 이제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걸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50년대, 60년대에 그때 이렇게 고안을 해서 요즘처럼 모든 기계가 팬시하게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근데 마치 이거 분자 생물학의 황금 시대라고 그때를 얘기를 하는데 그 시대를 풍미하는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 실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과서에서 우리가 일반 생물학 교과서에서 이 소개가 사라지는 날을 가까운 장래는 아마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것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